네, 국내 뉴스를 알아보는 틈새 뉴스 시간입니다. 그 어느 순간인가부터 가장 인기 있는 코너가 됐어요. 틈새 뉴스가 아무래도 해외 소식들보다는 국내 뉴스 소식을 듣는 것이 여러분들한테는 더 땡기는 소재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 생각은 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네. 진 엘리 샤베님이 일본으로 오셨습니다. 아니군요. 일본이 3시 9분에 시작하는 방송인데요. 이 100명 넘었습니까, 우리? 네. 뭐 100명 뭐 안 돼도 그냥 가야죠. 네. 지난 한 주도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좀 뭐랄까요? 좀 센 뉴스, 강한 뉴스 없었습니다. 공수처법이 처리되고 난 다음에는 뭔가 그 굵직한 뉴스가 잘 안 만들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안녕하세요. 당연히 잘 들리실 것 같은데. 체크를 한 번씩 해줘야 돼요. 항상 네. 안 들린다고 하셔서. 지난주에 가장 큰 이슈는 우리 대통령의 신년 연설이었죠. 네. 신년 연설이라고 하는 게 일상적으로 뭐 이제 관심 없으신 분들은 그냥 흘겨 지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올 한 해 국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국민들한테 안내해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필요한 행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뉴스가 좀 특별했다고 느낄 만한 부분은요. 이게 이번이 아니죠. 이러한 신년사를 내는 어떤 대통령의 태도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미 작가 신년사 관심 있게 듣습니까? 아니요. 네, 나중에 뭐 뉴스라도 보긴 보시죠. 그럼요. 네, 정리해서 뭐 생방송을 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이전에 대통령은 누구였죠? 꼭 언급해야 되는 겁니까? 혹시 모르실까봐. 모르셔도 될 것 네. 같습니다. 모르시는 분은 박근혜님의 신년사를 들어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직접 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별로. 이명박 때는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여러분들 중에서 들으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사실은 들으시기가 좀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의 신년사의 평균 길이가 3분 30초였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4년 동안의 신년사는 평균 2분 30초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근데 문재인 정부는 평균 얼마를 했을까요? 평균 29분 30초입니다. 신년사를 지금 매년 30분을 꽉꽉 눌러 담아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을 설명하고 계신 거죠. 이게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국정 수반의 태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국민들한테 안부를 하기 위해서 그냥 나와서 1, 2분 잠깐 2, 3분 얼굴 비치고 들어가는 걸 갖고 신년사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창한 국정 규제까지 기조나 공약을 꺼내 놓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국민들한테 전년도는 어떠한 부분이 좋았고 신년도에는 이러한 부분을 바꿔나가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설명해 주는데 기본적인 성의를 보이는 국가 수반을 우리가 같이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의미가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하진 않지만 간단한 내용들을 좀 짚어보자면 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내용들이 전부 다 집중돼 있었습니다. 남북의 평화적인 부분에 대한 그 기대를 많이 꺼내 놓으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그동안은 북미 대화를 우리가 너무 앞세웠지 않느냐. 앞으로 남북 사이의 협력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이 많다. 그런 일을 해나가보자라고 제안을 하셨다는 거죠. 이건 이미 북미 회담으로 얻을 게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김정은 동생한테 한참 동생인데
얘기를 해 준 거고 그걸 대체해 가지고 남북 간에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좀 해보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답방을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부분도 있고요. 가긴 싫지만 후쿠시마 올림픽 도쿄 올림픽이 아니고 후쿠시마 삿포로 올림픽에 남북 홋카이도 삿포로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 후쿠시마에서 저 야구 한다니까 짜증나서 그래. 그 유일하게 하나 보는 중계인데. 후쿠시마 삿포로라고 하셔서. 그래요. 후쿠시마에서 또 경기를 하니까. 방사능 올림픽이라 정말 가기는 싫지만 남북 단일팀을 만들어서 가보자라는 얘기도 하셨고 32년에 올림픽 공동 개최도 이번에 단일팀을 통해서 한번 이뤄내 보자라고 하는 구체적인 얘기들을 많이 꺼내 놓으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언론에 대서특필이 안 되고 있는데 비무장지대 유네스코 승인에 대한 등재에 대한 북의 협조를 바란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전반적인 이제 신년사 안에 담긴 내용이 남과 북의 공조 그리고 직접적인 협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자라는 제안이 신년사의 주요 내용이 아니었나 봅니다. 아우라엠님 후원 감사드리고요. 네, 후쿠시마에서 야구 하죠. 근데 이제 송 작가님이 이제 자주 틀리시니까 내가 무슨 얘기만 하면 다 틀린 것 같지. 네. 네, 지금 야구 얘기가 나와서 좀 가볍게 하려고 그래요. 이번 시간은 뉴스가 재미가 없더라고. 아무튼 우리 대통령이 뭐 그동안의 경제 상황이 호전된 부분이라든지 뭐 고용지수 좋아진 부분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 문장 말미에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이 애쓰신 덕분에 이만큼 된 겁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나는 그게 왜 그렇게 그 좀 생경하게 오는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잘해서 이 정부가 잘해서가 아니라 국민 여러분이 노력해 주시는 덕분에 우리가 이만큼 나아진 부분이 있었습니다라는 얘기를 듣는데 당연한 거지. 국민이 해갖고 한 건 맞는데 왜 이 말을 해주는 대통령을 그동안 우리는 가지지를 못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냥 어디 1년에 50일 이상을 순방을 갔다 와가지고 갔다 올 때마다 무슨 4조를 벌어왔느니 뭐 50조를 벌어왔느니 이 헛보따리만 꺼내놓고 실제 까놓고 보면 아무것도 된 것도 없는 대통령이 신년 연초에 와서 2, 3분 잠깐 얼굴 보여주고 그냥 들어가는 이런 연례 행사가 아닌 제대로 된 신년사를 우리가 이제야 처음 제대로 들어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야. 왜 이 앞에 2년 전, 3년 전의 내용은 내가 신경 써서 안 들었을까? 앞으로 꼭 생방송을 봐야지라고 하는 강력한 욕구가 들더라는 거죠. 생방송 보신 분들은 네, 아까 버퍼가 심하다고 하신 분이 있으셨는데요. 지금 버퍼 좀 나아졌습니다. 네. 오늘 와이파이가 좀 불안해서요. 저는 이제 이번에 그 신년사를 하시는데 그 계단 같은 거 앞이더라고요. 붉은 계단이니까 기둥 사이에 거기에서 신년사를 하시는데 와, 나 그 앵글 너무 좋더라. 그 장소가 어딘지 나중에 한번 청와대 그 관광할 기회가 생기면 그 장소 한번 가보고 싶어요. 너무 인상이 강렬했어. 근데 진짜 한 1년 만에 많이 늙으셨더구만. 우리 비서실장 시절에 뭐 이빨이 전부 빠져갖고 임플란트를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 대통령을 너무 부려먹는 게 아닐까라는 미안함이 들었습니다, 진짜. 근데 올해가 제일 중요한 해일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국정 과정 중에 제일 중요한 2020년을 맞이하고 있을지 모르고 이 2020년 경자년이 60갑자의 시작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민주정부의 발전을 위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대통령을 많이 응원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이 얘기를 해봅니다. 얘기를 하면서도 부끄럽고 낯이 뜨겁네요, 제가. 네. 지금부터는 조금 좀 답답한 뉴스일 수 있습니다. 휙휙 넘어가야 되는데 주광덕 의원에 대한 이제 서울청 그 수사대 그 통신 이메일 영장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광덕 의원이 생기부도 빼오고
검찰 내지는 그 내부 세력을 통해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을 많이 꺼내서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통신에 관한 내용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랑 통화했는지를 보려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영장을 했는데 이메일만 영장을 허락하고 나머지 전화 통화에 관한 부분은 이 영장을 기각했어요. 네. 뭐 찔려서가 아니라 이건 확실한 그 핵심 증거이기 때문에 기각을 한 것 같아요. 그 안에 누구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받았는지 그 정보를 어느 기자한테 넘겨든지가 다 들어있는 정말 꿀맛 같은 블랙박스인데 그 내용을 법적으로 못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해킹 잘하시는 분은 어떻게 좀 털어갖고라도 좀 알려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이거는 공범에 대한 인정인 거고 법 집행에 대한 영장 집행에 대한 검찰의 정말 뭐 늘 그런 인간들인 줄은 알았지만 정말 심하다 이런 경우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 해도 너무한다. 그리고 웬만한 그 조국 가족들에 관련된 영장들은 뭐 내용이나 보고 그게 털어졌는지 모르는데 50장에서 100장이 넘는 영장을 무작위로 한 번의 기각 없이 내줬던 검찰과 법원이 왜 주광덕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숨겨주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가열찬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나라 사법 체계에 문제가 많다라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고요. 주광덕 의원이 다음 총선에 꼭 출마해가지고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의 어떤 그 전성시대가 이제 끝나가는 게 아니냐 주광덕에서. 쟤는 국회의원이라기보다는 검찰의 똘만이라는 이미지만 깊게 각인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한 끝물인 의원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영장을 기각한 검찰의 태도는 정말 공수처가 빨리 설립이 돼서 수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임은정 검사 관련해서도 뉴스가 있었습니다. 임은정 검사가 이제 2018년 2월 달에 승진해서 누락됐죠. 동기들이 전부 다 부장이 됐는데 이분은 아직도 부부장이에요. 동기 중에 가장 유일하게 부장을 못한 분이 임은정 검사라고 하는데 승진을 못하게 돼서 유감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해외 연수를 갔다 오라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검찰에 관련된 정신복잡한 일 하지 말고 개인의 행복을 찾아 연수 해외 연수 가서 좀 쉬었다 오너라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반기 때는 그 부산지검에 여성 아동 범죄 조사부장을 시켜주겠다고 제안이 왔다고 합니다. 상반기 때는 누락시킨 다음에 해외 연수 가라고 했고요. 하반기 때는 야 부장은 시켜줄 수 있는데 승진을 하는 조건으로 어학연수를 받고 해외로 나가라라고 하는 조건을 다시 꺼내놨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예 어학시험을 치르질 않았대요. 해외 연수를 갈 수 없게끔 아예 어학시험을 안 치르고 버텼다는 겁니다. 7월 이제 하반기 인사가 됐는데 이제 부장으로 못 갔죠. 왜냐하면 해외 연수를 안 가버렸으니까. 가라 그랬는데 안 갔으니까 당연히 승진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승진을 시키려고 했는데 부장으로 승진을 시키려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반발이 많다. 승진이 되려고 하면 검찰 내부망이나 SNS에다 글 쓰지 말고 지금 쓰고 있는 정동 컬럼이라고 하는 정동 컬럼 경향신문 네, 쓰고 있는 컬럼이죠. 네, 그거 정기 컬럼입니다. 집필하지 말고 검찰 내부 고발자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감찰 담당관한테 아마 내부 직권남용이라든지 뭐 성추행 의혹 같은 것들을 고발해 놓은 건들이 있는데 그 고발 건들을 취하를 해주면 부장을 시켜주라. 그거를 안 하니까 반발이 심해서 내가 너를 부장을 시켜줄 수 없지 않느냐라는 거래 제안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거를 단호하게 전부 다 털어버리셨다는 거죠. 네.
아무튼 이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검찰 안에서 바른 말을 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분들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만 이 검사분들이 사실 이렇게 보잖아요. 대부분 여성 검사분들이더라고. 여자 검사분들인 거야. 왜 이분들이 이런 소리를 내고 이분들만 지금 뭐 승진을 못하고 뒤로 밀리고 있을까라는 거 안에 물론 뭐 성추행이나 이런 것도 연관돼 있습니다만 지금 검찰 내부 안에 있는 조직화되어 있는 어떤 카르텔 그리고 남성 검사들끼리의 자기들끼리의 기득권 독점이 정말 심각한 상황에 이르지 않았나는 생각을 해봐요. 지금 그 사법고시 출신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이런 공무원 시험을 통해서 등장하고 있는 여성들의 숫자가 진출하고 있는 여성들의 숫자가 집중적으로 늘고 있고 검찰에서도 그러한 숫자들의 증가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성 검사들에 대한 차별과 승진에서의 누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또한 검찰 개혁에서 꼭 다뤄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수처법이 발효를 했고요. 7월 달에 공수처법에 의한 공수처장 그러니까 공수처의 장으로 누가 가게 될 거냐를 놓고 많은 분들이 최강욱 그 변호사하고 공직기강 비서관. 예, 지금 뭐 변호사니까. 지금 비서관이죠. 아니, 비서관인데 이제 비서관 얘기는 좀 이따 할 거니까 최강욱 그 당시 변호사하고 네. 이문정 검사가 지금 하마평에 가장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조국 전 장관을 넣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못할 건 없죠 사실. 7월 달 같으면 총선도 끝났을 테고 그러니까. 네, 충분히 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습니다만은 조 장관을 공수처장에 앉히는 거는 너무 미안한 얘기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문정 검사가 공수처장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늘 해보게 됩니다. 검찰 인사가 이제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예상만 있었는데요. 거기에 관련한 가짜 뉴스들이 양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추 장관이 업무 시작하자마자 청와대에서 인사 발령에 대한 명단이 내려왔다라는 뉴스를 단독으로 던진 언론사가 있었죠. 사실 무근이었습니다. 인사에 관련된 부분은 추 장관이 알아서 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청와대 스타일, 문 대통령 스타일을 볼 때 그걸 갖다가 뭐 어떻게 조정해가지고 미리 정해놓고 얘는 자르고 얘는 살려 이런 거 하실 성격 아닌 거 우리가 더 잘 알잖아요. 근데 이미 그런 명단이 나와가지고 그대로 진행이 된다. 살생부다. 뭐 이런 식의 가짜 뉴스가 나왔죠. 책임을 안 지네. 언론사는 그게 나와서 말이 안 된다고도. 그래서 이러한 인선 자료는 사실상 없었다. 근데 제풀에 찔리는 놈들이 있겠죠. 나는 잘리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동안 잘못한 게 많은 검사들 인사를 좀 천천히 하면서 좀 이렇게 좀 쪼는 맛을 줬으면 하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의 사퇴를 놓고 본인이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억측은 필요 없다라고 해명이 있었던 이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인사를 곱지 않은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와 반대로 일선 검사장들의 그 정기적인 퇴임이 있어요. 원래 장관이 바뀌거나 이 승진 처리되면 그만두고 후배들한테 자리를 비워주거나 아니면 이제 로펌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면서 검사장급들, 고위국장급들의 자리들이 많이 빕니다. 승진해서 누락되거나 후배들한테 자리를 그러니까 그 양보하기 위한 일종의 그 기수별 전통 같은 거죠. 그와 관련해서 이제 고검장들이 그만두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언론이 뭐라고 쓰고 있냐면 지금의 검찰 개혁에 반발해서 집단 사표를 던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원래 그만두는 시즌이거든 인사철이. 인사철 때 원래 그만두고 로펌 가서 몇백억씩 벌고 하는 게 이 사람들 그 기본적인 정관의 메커니즘인데 그걸 가지고 새삼스럽게 검찰 개혁으로 집단 사표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만큼 검찰 인사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하마평에 오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황 국장은 그 비검사 출신의 검찰국장입니다. 애초에 이제 검사한테만 내려오던 그 자리를 일종의 개혁을 위해서 변호사인 이 황희석 법무부 감찰국장한테 쥐어줬는데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박상기 전 법무장관하고 시절부터 그닥 실적을 못 냈어요. 말을 안 들어 처먹는 거지. 검찰국장의 위상이 안 선 거야. 검사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래서 검찰개혁에 힘을 못 보탰다라는 일종의 내부적인 비판이 있었습니다만 제 생각에 그 자리를 좀 더 강단 있는 인물한테 물려줌으로 인해서 검찰개혁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용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추측성 기사를 내던지면서 지금의 윤 총장 주변의 인물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 언론의 자세를 위해서 더더욱 검찰 인사에 대한 공정성 그리고 단호함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황 국장이 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부의 검찰 개혁이 좌초하지 않도록 검찰 국장으로서 신임 후임이 들어와서 신임 장관한테 저는 부족합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맡아진 소임을 다했으니 자연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분 얼마나 마음고생 하셨을까요? 쟁쟁한 검사 부하들이 감찰국장 말 안 듣고 지들 멋대로 하는 꼴을 보면서 자괴감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자리를 준비 없이 힘든 분한테 넘긴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좀 더 강단 있는 분이 와서 한번 제대로 된 검찰국장의 권한을 행사해 보기를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인재 영입이 계속되고 있고요. 청바지를 입은 보수당의 인재 영입도 무슨 20대 청년을 드린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 구체적인 인물이 아직 나서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 20대를 드린다는 보수당은 자한당이고 청바지를 입은 당은 새보수당이잖아요. 네. 어찌 됐거나 둘 다 제대로 된 인물들은 아직 보여주질 못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봐서 최고의 어떤 그러니까 인재 영입이 지난주에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4호 영입 인재로 들어온 영입된 소병철 전 고검장 이분이 제대로 된 인사 영입의 핵심이 아닌가. 그 앞에 이제 군 출신 이제 인재 영입도 훌륭했습니다만은 저는 이 검찰 개혁 시국에 이 소병철 전 고검장의 영입은 검찰에게 정말 핵심적인 아주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인재가 아닐까. 등장만으로서 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신 건데요. 이분이 고검장 출신으로서 2013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검장 정도 되신 분이 은퇴를 하면 기본적으로 한 스카우트비 한 50억 내외에 1년 수입을 한 100억 정도 보장을 받는다고 합니다. 대형 로펌에서. 왜 그런 보장이 가능하냐? 정관 예우를 통해 가지고 1년 동안 수임하는 사건은 다 승리했거든요. 그동안 관례입니다, 관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높은 인사들, 그러니까 검찰의 고위 인사가 나오게 되면 나오게 될수록 그와 관련한 큰 기업 사건들을 이 사람한테 떠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몇 천만 원짜리 사건보다 몇 천억을 해먹게 되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형량을 적게 받는다는 겁니다. 왜? 몇 천억을 해먹었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가 엄청 높아지거든요. 100억대 이상이 변호사 수임료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전관예우를 통해 가지고 부당한 승소를 시키고 감형을 해줘버리는 조건으로 그동안 전관예우가 악용돼 왔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리를 끊겠다고
최초예요. 최초 이게. 검사장 출신으로는 최초로 은퇴 후에 변호사 개업을 아예 안 해버렸습니다. 아예 안 하고 법무연수원이나 순천대, 고향이 순천 분이세요. 저도 순천 농대 옆에서 석현동에서 한참 살았는데 그 순천대에서 교수를 역임하면서 대학에서 강의를 지금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2013년이니까 한 6년, 7년 차 이제 초야에 묻혀서 그 선생님의 길을 가신 거죠. 2017년에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죠. 지금은 윤 총장이니까 문무일 총장하고 같이 검찰총장 후보에 오르기도 했었는데 그만큼 인정을 받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인사에서는 밀리셨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총장직에 오르질 않았는데 본인이 그렇게 강력하게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소병철 전 검사장은 강력한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평소에도 그런 이제 교단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해온 분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등장하자마자 기레기들이 전부 다 입을 모아서 씹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인재 영업이냐. 그 사람 순천 지역에 출마하려고 국회의원을 하려고 그동안 거기서 교수질 하면서 기회 보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근데 그쪽에 이정현이나 이런 경쟁자들이 세니까 그동안 출마를 안 했던 거 아니냐라는 방식으로 이분의 출사표에 대해서 폄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네. 이분 발표되자마자 또 이정현 의원께서 친구시라며. 고향이니까 뭐 순천 땅 뭐 넓어봐야 거기 얼마나 넓겠어요. 저 순천 옆에 구례도 다 친구야.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인재 영입을 통해서 이분이 의원직을 차지하시든 아니면 모르겠어요. 뭐 이제 그와 관련한 어떤 뭐 국가 안에서 행정 업무에 장을 맡으시게 되든 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존에 있는 검사 출신의 그 국회의원들하고는 결이 다른 분이 지금 들어왔고 또 그런 분을 통해 가지고 깨끗하니까 이분은 과거에 어디서처럼 뭐 로펌 선후배 관계로 인해서 그와 관련된 연계 관계로 의해서 의리 때문에 제대로 된 조사나 판결이나 감찰을 못했던 그 전임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 깨끗한 위치에 있는 분이라서 이분을 중심으로 한 검찰 개혁 자정 운동이 좀 이루어졌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당에는 검사 출신의 국회의원이 무려 9명이 있습니다. 경대수, 가나다 순이에요. 곽상도, 권동성, 김도읍, 김재경, 김진태, 주광덕, 최교일입니다. 와, 이 중에 곽상도, 김도읍, 김진태, 주광덕, 최교일은 이번 조국 장관 청문회 이후에 각종 사태 안에서 정말 맹활약했던 분들이죠. 네. 잘못 배운 법률 지식이 아주 도구로 쓰인 케이스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류의 국회의원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민주정부에 어울리는 검찰 출신 인사로서 역량을 좀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이 압수수색 위기에 처했습니다. 네. 조국 장관 아들 그 온라인 시험 비리를 잡기 위해서 조지 워싱턴 대학을 압색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레기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네, 조지 워싱턴 대학이 풍양 조씨 문중 조씨네 학원으로 인정받아가지고 가족인 조국 장관한테 뭔가 특혜를 베풀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만 해도 정말 천만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온라인 대리 시험, 네,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뭔가 이게 가능하려고 하면 이제 엄마 아빠가 그 대리 시험을 뭐 봐주기 위해서 그걸 기다렸다가 아들하고 입시 부정 형태로 대리 시험을 봐줬다라고 얘기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일단 이게 가능하려고 하면 통신 기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원거리에서 보미 작가 대리 시험을 봐줬다고 칩시다. 그럼 최소한 그 대리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그 시간대에 확실하게 문서나 통화나 이메일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그 시험을 대신 같이 봤다라고 하는 그러한 물적 증거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통신 기록은 들고 나와 갖고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텔레파시로 대리해줬다 그럴 거야? 미국에 있는 애한테 그 시험을 대리로 봐주는데 통신한 기록이 없어. 그럼 뭐야? 텔레파시로 이 초능력으로 해갖고 답을 알려주는 길 말고는 대리 시험을 봐줄 방법이 없잖아요. 얼마나 쉬워, 증거를 찾아내기가.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말이 없이 그냥 그 시기 때에 그 시험을 봐줬다는 의혹만 가지고 이거를 수사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리 시험을 아들 대리 시험을 봐줘갖고 A를 맞아줬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물리적인 이유는 일단 통신 기록을 못 내놓고 있는 게 제일 첫 번째고요. 더 놀라운 거는 그 대리 시험을 본 내용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시기가 정작 대학교는 그 크리스마스 휴가를 간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도를 해가지고 중앙일보 보도를 했는데 이 보도를 자료를 확인했다. 대학 측에 이러한 내용을 확인했다. 그리고 대학 측에서 여기에 대한 조사가 들어간다고 했다라고 단독 기사를 냈는데 그 기간에 대학에는 전화 받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휴가 기간이라서. 어떻게 그거를 확인했다고 이런 기사를 써내는 거죠? 이거 너무 그 요즘 소설이 이 근거 없이 무모하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 대학 주변의 그 교육 과정을 아는 교민들이 이거에 대한 확인을 해줬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형태의 테스트고 어떠한 내용의 시험을 받는가. 그래서 그 배점까지 다 확인을 해준 거예요. 2주에 한 번씩 온라인으로 쪽지 시험을 본답니다. 본 내용은 그때 강의를 제대로 들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무슨 강의에 무슨 내용이 있었나라는 걸 물어보는 말 그대로 오픈북이라고 해도 그냥 기억력에만 의존해도 얼마든지 풀 수 있고 실제 거기에 대한 판서를 했다고 하면 누구나 맞힐 수 있는 수준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 자체는 설사 대리를 봐서 만점을 맞아준다고 하더라도 전체 채점 기준에서 10%밖에 차지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시험을 봐줘서 A를 맞았다. 그 시험 때문에 성적이 좋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의 비중도 아니라는 겁니다. 제일 웃기는 건 그거예요.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원하지도 않는데 왜 그걸 갖다가 한국 검찰이 나가가지고 이거 형사 범죄 있냐? 그냥 단순하게 시험을 봤다는 거가 아니라 그런 시험을 봐줌으로 인해서 조지 워싱턴 대학의 학사 운영을 심각하게 업무 방해를 했다라는 죄를 한국 검찰이 거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관련된 기사들은 마치 비도덕 부부가 아들의 성적을 도와주기 위해서 대학식이나 유학식이나 갔다 온 교수 부부가 아들 시험 봐주려고 그 시간에 기다리고 있다가 그 내용을 받아서 대신 시험 문항을 작성해 줬다라고 하는 근거도 없고 증명도 할 수 없는 그리고 죄도 되지도 않을 내용들을 증폭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 기소를 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요. 이미 이제 조 장관 가족들이 전부 다 재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이걸로 갖고 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미지에 대한 손상을 주기 위한 아주 비열한 그 마타도 공격일 뿐인 겁니다. 여기에 이제 또 한 사람 끼어들어 있는 게 우리 최강욱 전 비서관이죠. 네. 전이요? 현재 비서관인데 아무튼 2016년도에 인터넷 관련된 문서를 발급을 해줬는데 그 발급된 문서가 진짜라고 몇 번을 얘기해도 가짜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거를 발급해 준 게 무슨 대단한 죄 내지는 대단한 뇌물을 받은 것 같은 방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1년 전에 그 청탁
원고를 아니지 청탁 인턴 증명서를 부정 발급해주고 1년 후에 그 대가로 청와대 비서관이 됐다는 거야. 1급 비서관이 됐다는 거예요. 그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갖다가 인정을 안 하면 내가 공소장에다 이름을 써가지고 그 부분을 세상에 공개하겠다라고 검찰이 협박을 했고 실제로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건요. 그 당시 최강욱 변호사가 무슨 공직기관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게 공문서도 아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무슨 뭐 위계나 위조나 뭐 불법으로 해갖고 발행해 주고 말고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는 아닌 걸 해줬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본인이 했다고 분명히 얘기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아니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안 했다고 주장하는 애들이 했다는 걸 증명해 봐라. 뭐 증거를 내놓으면 그거는 조작된 거다라는 일방적인 주장이 실리고 있는데 그 주장이 모든 언론이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주장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로 지금 있는 최 비서관이나 조국 장관의 무슨 뇌물 청탁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와 관련한 어떠한 범죄 내지는 이걸 기소나 뭐 이걸로 끌고 갈 수 있는 내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신문 방송 정편이 이것만 물고 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지금 얘네들이 악이 박친 거지, 악이.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조 장관과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도덕성에 흠집을 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막 침뱉는 거야. 어린애들이 막 지 맘대로 투정 부리다가 말 안 들을 때 나 오줌 쌀 거야 침 뱉을 거야 막 이러면서 떼쓰는 거 여러분들 무슨 개그 프로에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런 땡깡 부리는 그 못된 어린애들이 있거든요. 검찰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 하는 거 자체가 침 뱉으면 네 몸에 다 튀어. 네 얼굴에 다 튀어. 너만 창피할 짓이라고. 니네들이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검찰이라고 어디 가서 얘기를 하지 마. 쪽팔려서 살 수가 없으니까. 이런 내용이 만일에 진짜 조지 워싱턴 대학의 우리나라 검찰에서 여기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가 있으니까 조사를 협조해 주십시오라고 공문이 날아간다고 하면 외교부를 통해서 정말 검찰에서 조사하겠다고 공문이라도 날아가게 된다고 하면 그 대학에서 어떻게 그 검사 그런 거를 발부한 대한민국의 국격을 뭘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FBI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 그 우리 이 나경원 전 대표 다들 전이 됐군요. 그 사이에 전 대표의 아들에 대한 수사 소식은 영 간간무소하게 들려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 이런 의혹을 제기했던 언론사에 대해서 전부 다 법적으로 고소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나경원이 얘기하는데 자꾸 이렇게 밀어넣으시잖아요. 오늘 해결할 문제를 그런 식으로 회피하면서 정말 뭐 재 묻은 개를 뭐 똥 묻은 개가 나무란다고 인사청문회 와가지고 그 정세균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지는 모습을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멘탈이 대단하구나. 나중에 저거에 관련된 반대 질문을 받을 때 저 사람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특히나 정세균 의원 그 후보자가 지네가 요구한 거죠. 청문회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아주 맹렬하게 비난을 했는데 전직 총리 후보 청문회 때하고 비교했을 때 72% 이상의 자료를 내놨어요. 그 이전에 한국당에서 과거 새누리당에서 황교안 총리라든지 다른 총리들을 내세운 청문회에서는 그 당시 40% 내지는 20 몇 프로밖에 안 되는 자료를 제출하고도 청문 보고를 강행을 했던 예가 있는데 최대한 협조를 하고 있는데도 그거를 문제 삼아 가지고 마치 제대로 된 청문회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상을 만들어내고 있더라는 거죠.